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 르네 마그리트까지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서 마그리트의 데페이지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데페이지망, 생경한 것,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공간과 환경과 사물을, 어, 한 화면에 대비시켜서, 배치시켜서 어떤 감상자로 하여금 다른 느낌을, 생경한 다른 느낌을 주는 것, 데페이지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미술의 이제 어떤 결정으로 갑니다. 이 화가 아는 사람, 처음 봐요? 음, 잭슨 폴록이라고 하나 봐요. 이름은 들어봤어? 잭슨 폴록. 이름 들어봤어? 어. 미국의 초현실주의를 얘기하면 잭슨 폴록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잭슨 폴록을 얘기하려면 어, 약간 이 잭슨 폴록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구나. 모네가 파리 박람회를 통해서 미국에 소개되고, 그래서 뉴욕에서 작품이 팔리는 과정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 현대에 와서 미술은 이제 상품으로서 유통되어지는 거야. 그죠? 미술 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술 시장. 그러니까 미술 시장, 미국이 가장, 20세기 미국은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나라였어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했다는 말은 돈이 많다는 거죠. 그죠?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였단 말이야. 그랬는데, 당시에도 보세요. 프랑스 출신의 모네가 미국에서 스타 작가가 됐다고 했잖아. 그런 식이란 말이야. 오리지널 미술, 클래식한 미술은 그 원류가 어디냐면 유럽인 거야. 그러면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살짝 자존심이 상하겠지. 그죠? 그림은 뉴욕에서 거래되는데 그 작품들은 다 유럽 태생인 거야. 잭슨 폴록은 미국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잭슨 폴록이 성장하는 과정은 그 미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과 연관돼 있어요. 20세기에, 20세기 전반기에 미국을 가장 크게, 미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20세기 초반, 1929년부터 있었던 일인데, 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대공황이라고 들어봤어요? 응? 대공황이라고 들어본 사람 들어봤죠? 1929년에 미국에서 실업률이 치솟고 주식이 폭락하고 모든 그 경제적인 마비 상태에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대공황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 대공황의 상황에서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당시에 미국 거리를 묘사하자면 그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러 나와서 이렇게 뭐지? 하루 하루 인부들 하루 날품 일이라도 하려고 줄 서 있는 막 길게 줄 서 있고 이런 장면 사진들이 있단 말이야. 점심 무료 급식소 같은 데 사람들 줄 서 있고.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겠죠.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가장 그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됐던 사건이 뉴딜 정책이라고 들어봤니? 뉴딜 정책. 이게 이제 국가가 경제적인 어떤 부양책으로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건설에 투자하고 이렇게 고용을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공공부문. 그러니까 이 뉴딜은 공공부문에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돼. 공공부문. 근데 공공부문이라는 게 뭐야? 그
도로 깔고, 다리 놓고, 박물관 짓고, 공원 만들고, 이런 게 공공부문이지. 건설로 치면 그지, 건설로 치면. 그럼 건설이 아닌 거의 공공부문이 뭘까? 건설이 아닌 거의 공공부문. 그러니까 뉴딜 정책에서 사실 문화예술에서의 공공부문이 있어요. 문화예술에서의 공공부문. 그래갖고, 워크 오브 아트 프로젝트인가? 뭐 이런 어떤 그, 그 정책을 편 거야. 그러니까, 음, 퍼블릭, 퍼블릭 아트, 공공예술. 공공예술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했는데, 이건 참 부러운 게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공공예술을 담당하는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들한테 벽화 작업을 시킨 거예요. 벽화 작업을 시키면서 공공미술을 제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벽화 작업을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자기의 예술적인 에너지를 계속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WAP 이 프로젝트의 수혜를 본 작가 중에 한 사람이 잭슨 폴록. 그 잭슨 폴록의 초기작은 이런 작품 아니에요. 이거는 1950년대 들어서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잭슨 폴록이 1912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12년생이니까 22년, 32년, 이 대공황이 29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이 정책이 펼쳐진 거는 30 몇 년부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잭슨 폴록이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죠. 그때 당시 작품들을 보면 추상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잭슨 폴록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새로운 어떤 방법, 미술적 실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사실은 이 공공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중에 이거는 좀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고 졸업을 하고 내가 작가가 되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조만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작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인 거지. 잭슨 폴록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액션 페인팅, 드리핑, 뭐 이런 말을 해요. 액션 페인팅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 움직임으로 물감을 뿌리는 거예요. 드리핑은 드리핑이 물감을 뿌리는 거고, 액션 페인팅은 내 움직임이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주제로 얘기했던 게 재현과 추상이죠. 그죠? 다시 정리하면 재현과 추상의 반전, 재현과 추상의 반전, 이 사이의 줄타기. 미술의 모든 실험은 재현이냐, 추상화냐, 이 사이예요. 자, 그런데 잭슨 폴록으로 오면 재현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재현의 의미가 없었던 화가가 지난 시간에 봤던 작가가 한 명 더 있죠. 누구였지? 몬드리안. 그죠? 몬드리안은 무엇을 나뭇가지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어떤 대상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적황청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화면 구성에 천착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몬드리안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몬드리안의 작품에서는 없어지지. 자, 잭스 폴록도 그거예요. 무엇을 재현하겠다는 없어 이제. 재현은 없고요. 추상만 남는데 어떤 추상이 남냐 하면 물감을 뿌렸어. 그러면 물감을 뿌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에너지라는 게 여기에 느껴질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이런 거지. 이렇게
찰흙을 어디다가 팍 던지면 바닥에 찰흙이 팍 맞으면서 촥 뭉개지죠. 그러면 찰흙이 촥 펴져져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 찰흙을 어떻게 던졌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죠. 만약에 이 찰흙을 이렇게 쭉 던지지 않고 살짝 떨어뜨렸어. 그럼 철푸덕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붙겠죠. 그럼 이렇게 집어 던졌을 때랑 살짝 내려놨을 때랑 다르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재료가 갖는 물성, 왜? 아니야. 재료가 갖는 물성, 이 물감을 던지거나 뿌리거나, 이런 재료가 갖는 물성이 감상자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작품이 갖고 전달하는 느낌은 이 재료가 여기에 어떻게 묻었는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작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미술이, 회화가 여러 예술 장르 중에서 가장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다른 예술 장르는 전부 다 러닝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연극, 음악, 무용, 모든 것은 배, 배우가, 연주자가 연주하는 플레잉 타임이 있고, 그 플레잉 타임과 감상자가 감상하는 시간이 일치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창작과 감상 사이에 시간의 일치성이 필요해요. 그죠? 창작과 감상 사이에 시간의 일치성이 없는 예술 장르. 창작과 감상 사이에 시간이 불일치한 장르가 유일하게 회화예요. 그러니까, 어, 이 잭스 플럭의 드리핑이나 액션 페인팅은, 드리핑 기법은, 음, 창작하는 과정을 감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니까, 자, 그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미국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컴플렉스? 그죠? 그런 열등감이 있었다면, 잭슨 폴록은 기존의 미술적 질서와 서사를 완벽하게 다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레퍼런스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술은 이거야. 미술은 물감이 여기에 어떻게 묻었는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느낌인 거야. 그죠? 기존의 미술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잭슨 플록의 이 작업실은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 여기 바닥에다가 이 캔버스를 펼쳐놓고 뿌리는 거야. 막 뿌려서 이미지를 만드니까 그것이 중첩돼서 이런 양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 같은 시기에 작업했던 드쿠닝이라는 작가예요. 쿠닝이라는 작가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마자렐리라고 하는 뭐 옵티컬 아트라고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거는 평면에서 입체감을 구현하기 위한 이건 또 다른 재현의 그죠? 하나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현대미술로 오면 우리가 인상주의부터 그러기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현대미술로 오면 작가마다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현되면서 그 다양성들이 만들어져요. 다양성들에 의해서 미술의 장르가 개척되죠. 이런 바자렐리의 작품 그리고 이제 금방 미국의 그 잭슨 폴록이라는 작가를 얘기했는데 다음에 얘기할 게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미국까지 지금 왔죠. 세계 미술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현대에 와서 20세기의 세계 미술사회가 어떻게 만들었고 그 미디어가 어떻게 확장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건 알죠? 본 적 있는 사람. 음,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의
이거는 앤디올 이 뮤지엄 그 앞에 있는 장면인데 이게 캠벨 수프라고 하는 미국인들이 당시에 가장 많이 먹었을 법한 토마토 수프 캔이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떤 거에 해당될까? 우리가 왜 이렇게 슈퍼 가서 가장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식료품 중에 그런 통조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종류인 거야. 캠벨 수프. 그럼 저거 이렇게 따서 각 가정에서는 그냥 데워서 뭐 빵을 찍어 먹든가 뭐 수프로 해서 먹었겠지. 이제 캠벨 수프 통조림을 그대로 예술 작품으로 쓴 거죠. 앤디 홀은 그렇죠. 캠벨 수프거나 또 그 브릴로 박스, 비누 상자, 세제 비누 상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작품의 소재로 활용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작품이죠.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 초상을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어, 여러 가지 색깔로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이 개념은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왜 마릴린 먼로일까? 왜 마릴린 먼로일까? 그러니까 그 앤디 워홀이 창목했던 것은 당시 우리에게 소비되어지고 있는 아이콘이에요. 상징, 어떤 심볼.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미국인들이 다 아는 배우, 그죠? 그래서 보여주면 누구나 아는 그것을 예술적인 소재로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팝 아트라는 장르가 팝 아트라고 들어봤죠? 앤디 오를 우리가 팝 아트라고 하죠. 팝 아트 작가라고 하죠. 팝 아트는 말 그대로 대중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적 예술의 장르를 완벽하게 퍼블릭한 것으로 바꿔내는 과정인 거예요. 팝아트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보기에 익숙하고 편리한 편안한 누구나 아는 그것들이 예술이야 라고 하는 주장이기도 한 거고 그것에 대한 각색인 거예요. 누구나 아는 심볼을 브라운관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마릴린 먼로인데 자 이거 미술관에다가 이렇게 해볼게 이런 시도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코카콜라 애니올 이 작품을 내가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독일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이것도 또한 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코카콜라. 코카콜라 병이 갖고 있는 얘기는 알죠. 저게 뭐 여성의 몸을 이렇게 그죠? 흉내내서 만들었다 이런 건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상품들을 그대로 예술 작품에 응용해서 만들어내죠. 이런 작품과 여기 보면 이 안에 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실크 스크린으로 만들어 채웠어요. 자, 그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음, 앤디 홀보다는 10년 늦게 더 살았네. 앤디 홀이 87년에 죽었고 이 작가가 97년에 죽었는데 이 작가는 이 작가는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런 요소들 이거를 그 인쇄 용어인데 망점이라고 그래요. 망점. 근데 망점. 저 망점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쇄된 인쇄된 이미지를 루페라고 하는 아주 큰 확대경으로 보면 그 인쇄를 할 때 이 인쇄를 화소, 점으로 분해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조르주 쉐라 기억나죠? 점유파, 후기 인상파. 기억나요? 그 그랑자드의 일요일이 오고 싶을까? 점으로 찍어서 병치혼합 얘기했잖아요, 병치혼합. 그 병치혼합 기법으로 인쇄하는 거예요, 인쇄. 그래서 인쇄를 하면 색분해를 해갖고, 어,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 작업 해본 사람들은 RGB라고 들어봤어? RGB 컬러? 처음 들어봐? RGB. 들어봤어? 저거는 알죠? 프린트기. 프린트기 색깔 몇 개 넣어? 네 개 색깔 넣죠. 프린터기에 보면 검정색 넣고, 파란색 넣고, 빨간색 넣고, 노란색 넣죠. 그죠? 그래서 프린터기 안에 보면 잉크 카트리지가 네개가 있는 게 많죠. 여섯 개가 있는 게 있고. 자, 프린트 카트리지 네개가 있는 게 색분해로 치면 CMYK라고 그래갖고, 어, 그 4도 분판을 하는 거고, 네 개의 색깔로 나누는 거예요. 검정색,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 네 개의 색깔로 색을 분해해서 요 망점 사이즈로 얘는 빨간색 망점을 많이 뿌리면 빨간색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빨간색 망점과 파란색 망점을 적당히 뿌리면 보라색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화를 찍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프린트의 원리가 그거거든. 그래서 어, 이, 이 현대적인 인쇄 매체, 인쇄 미디어에서 프린트의 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망점을 활용한 거예요. 인쇄물에서 볼 수 있는 감각인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만화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그 만화, 그러니까 출판된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인쇄되어진 어떤 미디어, 인쇄 미디어, 거기에 프린트되어 있는 이미지는 만화 이미지가 많았겠죠. 그걸 그대로 활용한 거예요. 이런 화소와 망점을 활용한 작품들을 했고요. 아, 데이비드 호크니. 아, 참. 데이비드 호크니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그 미국의 어떤 그 중산층의 삶의 어떤 생활 모습들을 그림에 담았어요. 어, 영국 출신이고 미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들은 굉장히 그 구성적으로 짜임새가 되게 높아요. 그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작가를,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는 바깥 풍경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가 있네. 고양이는 바깥을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구성적으로 이런 구조를 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 내가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 볼까? 그죠? 여기에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 놨어요. 그죠? 화면이 분할돼 있고, 여기에 화면이 분할돼 있어요. 이렇게 분할돼 있고, 여기도 분할돼 있어요. 여기도 분할돼 있어요. 자, 이런 화면의 분할들이 이제 과감하게, 그 화면을 위해 과감하게 잘랐어. 과감하게 잘랐는데, 어, 이런 것도 과감하게 잘려있죠? 근데 이 잘려나간 화면, 그러니까 이것이 분할되어 있는 화면을 그냥 두면 화면이 완전히 나눠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느낌을 반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이를테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옷이 여기까지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이 분할된 화면을 막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잘려져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 화병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화병은, 화병의 꽃과 이 이미지는 여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걸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화면, 이런 분할, 자, 이것도 화병이 없었다면 아주 안 좋았겠지. 그죠? 테이블이 잘려나간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잘라져 있는 이 화면도 이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음으로 해서 잘라져 나간 화면에, 그러니까 잘린 느낌을 반감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카페트도, 그러니까 남자의 몸이 이 카페트와 창틀과 이쪽 문과 벽을 다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느낌이 아주, 화면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느낌이 이 화면을 하나의 유기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여기서 이런 전화기나 이런 스탠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소품도. 이 자리에 이게 없다면 하고 상상해 보세요. 그림이 어떨까? 저게 없다면. 이쪽에 이 액자가 없다면 가리고 한번 보세요. 어떨까? 가리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가리고 한번 이렇게 가리고, 그 자리에 가리고 한번 보세요. 이 자리를 가리고 봐보고, 그죠? 이제, 다영아. 화면의 짜임새가 굉장히 부실해지지 않니? 여기에서 지금 요 뒤에 창틀도 굉장히 절묘해. 굉장히 구성적으로 아주 이 짜임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걸 엿볼 수 있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이게 목욕하는 장면인데, 샤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커튼과, 이 커튼도, 이 샤워 커튼도 요 벽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 이 흰 공간과 여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도 이 화초가 올라가서 이 보라색 카펫과 욕실은 분리되어 있는데, 이 화초가 이걸 두 개를 연결하고 있죠. 자, 이 자리, 멀리 보이는 테이블인데, 이 이미지가 없다면, 이 이미지를 가리고 봐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이 이미지를 살짝 가리고 봐보세요. 그 자리 짜임새가 어떤가? 그죠? 가리고 보고, 떼고 보고, 가리고 보고, 떼고 보고. 그죠? 그러니까 화면의 짜임새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죠? 굉장히 심사숙고한 게 느껴지죠. 그래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이 작품,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은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자, 이 사람의 가운도 이게 절묘한 거예요. 이 가운이 여기에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와. 연결시키고 싶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얘로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이 테이블 연결시키고 있고, 이 화병으로 이렇게 화병을 또 커튼과 이 테이블을 또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 이 꽃의 위치도 하나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바깥 공간을 끌고 오고 있죠. 이쪽으로. 그죠? 뒤에 있는 사람의 테이블. 이건 아마 뒤에 그림과 앞에 그림을 따로 그려서 아마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음, 뒤에 있는 장면도 이런 화병과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호크니는 원래 그 수영장 장면을 많이 그렸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잘려있는, 이 과감한 구성이지, 과감하게 확 화면을 잘랐어요. 여기도 화면을 과감하게 확 잘랐어. 그런데 과감하게 확 자르고 나서 이 빨간색 자켓을 입은 남자가 여기에 서 있는 바람에 이 잘려나간 이 노란색 수영장이 연결되죠. 그죠? 뒤에 배경과 연결돼요. 여기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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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산이 이 사람의 머리가 삐져나감으로 해서 하늘과 산과 이게 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자켓을 입은 남자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지. 그죠? 저 사람이 없었다면,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늘도 잡아주고, 산도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수영장은 분리되어 있는데, 수영장은 이 그림자까지 연결을 시켜서 이 배경과 연결하고 있죠. 화면의 프레임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올림픽 저기였을 거예요. 몬트리올 올림픽인가? 거기에 다이빙 포스터로 활용됐던 이미지일 텐데. 이거 크레용이거든? 색연필. 이렇게 트록한 이 흔적이 보이죠?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색연필로 빠르게 그려낸 이미지. 자신의 어머니 모습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호크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고요. 다양한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 호크니가 여기 이 사진 작품에서 보여주는 시도는 우리가 그 입체파 얘기할 때 했던 다양한 시점에서 본 장면을 한 화면에다가 넣겠다,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그, 그 의도가 느껴지죠. 너도 궁금해? 재밌나 보다, 이거. 음, 노루가 이게 재밌나 보다. 그래서, 자, 이런 거리 풍경을, 다양한 시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찍은 사진들을 콜라주해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었죠. 이런 사진 콜라주 작업 많이 했어요. 자기의 욕조, 욕조에서 씻는 장면인데, 자, 이게 이제, 호크니의, 어, 말년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캔버스 하나가 이게 100코드인가?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사이즈가 이만해. 그럼 상상이 되죠. 아까 그게 얼마나인지. 굉장히 큰 작품이죠. 그게 말년작은 일부러 내가 뺐어요. 별로 볼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 현대 미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장 미셸 바스키아라고 하는 작가예요. 들어봤어요? 장 미셸 바스키아? 그 옷에 보니까 브랜드에 돼 있던데, 장 미셸 바스키아가. 바스키아는 아까 우리 앤디 워홀 봤잖아. 앤디 워홀이 발굴한 작가예요. 어느 전시회 가서, 어, 픽업을 해서, 야, 너 내가 후원해 줄게. 그래갖고, 네, 성장시킨. 장미 세바스티안은 1960년생이거든? 나이가 안 많죠? 60년생인데, 1988년에 죽었어. 우리 나이로 29, 만 나이로 28에 죽었어요. 근데 그 안에 아주 천재적인 활동을 하죠. 장미 세바스키아를 얘기할 때는 늘 이제 우리가 따라 붙는 그 대표적인 명칭, 그래피티 들어봤죠? 낙서화. 마치 이 흑인인데, 흑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느껴지는 낙서를 해요.
얼굴 색깔을 깜장색이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낙서화,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이런 낙서화로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지평,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죠. 낙서가 그림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전형,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화법에 의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형상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인 어떤 그 맞는 형태들을 다 해체시켜버리는. 어린아이가 본 장면, 어린아이가 본 장면? 이라면 어떨까? 어린아이가 본 장면은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여기서도 우리가 움직임이 갖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지 않니? 아까 우리가 그 잭슨 폴록이 물감을 뿌리는 에너지를 전달했다면, 여기서는, 그죠? 육필이라고 하지.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가서, 붓질이 가서 확확확 움직이는 어떤 흔적.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낸 어떤 육필의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게 자임스 바스키아 작품에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붓질들도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죠. 굉장히. 즉각적이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과천 현대미술관하면 아직 있죠. 어, 과천 현대미술관. 근데 백남준, 우리가 다 아는 백남준의 작품입니다. 한국에 있는 작품이고요. 비디오 아트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미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이 갖고 있는 고전적인 회화는 페인팅, 조각, 뭐 이런 거였다면, 백남준에 와서는 이것이 전혀 다른 매체로서 실험되죠. 그래서 이제 일명 비디오 아트라고 했고, 이런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요. 전혀 다른 전위적인 작품을 가지고 어,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작품 제목이 다다익선이거든.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잖아. 참, 작품 제목이 묘해. 저 많은 브라운관을 갖고 저렇게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서 어,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느낌을 주죠. 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영국 작가고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러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어떤 이미지를 볼 때 그 대상을 약간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깃 덩어리로 느껴진대.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기괴한 어떤 그 몽상적 세계라고 할까? 기이한 그런 상상을 화면에 구현한 작가예요. 자신의 모습인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습을 이게 정육점의 고깃덩어리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괴한 전혀 다른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해체한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리액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드가의 작품인데 이 드가의 작품을 저런 식으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일종의 드가에 대한 오마주일 수도 있고 어떻게 자 벨라스케스의 작품이었죠. 스페인 왕립화가였던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저렇게 또 패러디했어요. 이 작품 본 적 있는 사람 기억나죠? 이거 본 적 있죠? 자,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1965년생이니까 아직 살아있고, 우리 나이로 몇 살이야? 이제 환갑 조금 지났네? 환갑, 만 나이로 62세. 그죠? 작년에 환갑이었죠. 데미안 허스트는 영국, 그러니까 데미안 허스트를 얘기하려면 영국의, 영국의 또 한 미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미국의 그 잭슨 폴록이 스타가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국가적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죠. 영국 또한 그런 문화 정책이 있었어요. 어, YBA. 이거는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1990년대에 이 찰스 사치라고 하는 영국의 이게 전 세계적인 컬렉터가 있어요. 이름도 사치야. 사치스럽지. 이 사치 그럼 되게 컬렉터 중에 사치를 라고 하면 다 알아. 사치는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사치 컬렉션은. 찰스 사치가 그 1990년대에 영국을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그 작가들을 키워내요. 그 대표 작가요. 그러니까 90년대니까 이 작가가 65년생이야. 그러면 75, 85, 90년대 초반이니까 스물 몇 살 때죠. 우리 나이로 27살, 8살? 이때. 92년도 전시였으니까 이게. 이 작품이 92년 전시였으니까 그죠? 이 작가가 만수 27세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나라로 28, 9 됐을 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무슨 이 작품 제목이 뭐더라? 상어를 포르말린 용기 속에 담가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이런 작품을 하죠. 이것도 돼지를 단면을 잘라서 저렇게 양을 단면을 잘라서 그래서 그 동물 보호단체나 동물애호가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죠. 어, 이게 자신의 모습인데 음, 저기가 아마 저기가 테이트 모던이 아닐까 싶은데 갤러리가 그 영국의 그 문화 정책에는 이제 이런 배경도 사회적 배경도 좀 작용을 합니다. 어, 전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도시 어디? 영국 템스강 주변. 그래서 영국은 음, 그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만큼 그 환경오염도 제일 먼저 일어났어. 그리고 런던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 2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템스강 주변의 그 공장지대와 대기 오염과 강물의 오염과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런던이.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공장을 다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템스강을 복원하는 이런 정책을 펴고, 환경을 회복하자는 이런, 운동을 펼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템스강 주변에 있던 그 공장 건물들이 무지막지하잖아. 등치나 규모가. 그래서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같은 경우는 공장이었던 건물. 어, 공장이었던 건물을 미술관으로 바꾼 거예요. 공장지대에 있었던 그 주거 시설을 개조해서 작가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런 정책적인 어떤 그 도시재생 정책과 이런 도시재생 정책의 문화적인 정책이 같이 녹아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아마 그 미술관일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뭐, 그 죽음을 위한 뭐뭐뭐였나? 작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다이아몬드거든? 뭐 몇백억에 낙찰이 됐었어요. 뉴욕에서. 이 해골 모형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만든 작품이에요.
이 작가, 이 작품도 본인 모습이에요. 본인 모습이고 이게 나비야. 실제 나비. 이 작품도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환경단체로부터 멸종위기의 나비들이 저 안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난과 함께 실제 나비를 붙여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이 나는 작품을 했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약간 뭐랄까, 이단아라고 할까? 관람객에게 뭔가 충격을 주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스타 작가가 되고 나서, 아까 그 상어를 수족관에 가두고 나서부터 스타 작가로, 하여튼, 뭐랄까, 이슈 메이커지. 미술계 이슈 메이커가 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이런 거를 다 갖게 되는데,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한 1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같이 일해요. 그래서 뭐 음향 전문가, 생리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뭐 이런 메카닉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들이 협업을 해. 그래서 그런 이 데미안 허스트의 팩토리에는 그런 작가를 돕는 부문별 전문가들이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나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나비 전문가가 또 있었겠지. 그래서 그 왜 미술 시장에서 NFT가 굉장히 부각됐던 적이 있어요. NFT는 알아요? 그, 넌 펀저블 토큰인가? 그러니까 NFT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 코인은 알죠? 비트코인은 알지?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 어, 그, 온라인상의 전자적으로 이 작품을 디지털화해서, 원래 디지털화한 작품은, 복제가 가능하죠. 그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미지는, 포토샵 이미지는 복제가 가능하잖아. 복사하면 똑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자, 그것을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를 해서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유일한, 유일한 어떤 작품성이 인정되도록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체계인 거야. 복제는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고,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일을 복제해도 이 사람이 열지 못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무튼 이 NFT 시장이 미술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한번 이렇게 부각된 적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오리지널 회화를 NFT로 옮기는 거야. 오리지널 회화를 NFT로 옮기고 이 회화 작품은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구상에는 이 NFT 작품 한 점만 남아. 복제 불가능한. 그러니까 회화가 갖고 있는 가치가 오리지널리티라고 한다면 어, 전자적으로도 오리지널리티가 가능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근데 어, 이 NFT가 한창 그렇게 유행하던 시절에 이 데미안 허스트가 공모를 해. 자, 내 작품을 실제 작품과 NFT 작품으로 제작을 할 건데, 자, 만 점의 작품을 제작하려고 한다. 근데 이 작품을 사고 싶은 사람, NFT로 살 사람, 실제 작품으로 살 사람 공모를 해. 절묘하게 거의 반반 나뉘어요. 4천 몇백 명과 5천 몇백 명으로. 그래서 실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데 그렇게 나눈 다음에 공모를 해서 만 점이 다 작품이 팔린 거야. 미리 예약이 된 거야. 만 점의 작품을 판 다음에 어, 이 그 전시 오픈 날 NFT로 판매된 작품 있잖아. NFT로 판매된 작품의 그 원작을 태우는 작품, 태우는 과정, 쇼를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NFT로 이 사람한테 판매가 됐으니까 원작품은 태웁니다. 그러고 태우는 거예요. 지구상에 이제는 이 NFT 작품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불과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NFT 시장이, 어, 싹 가라앉았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렸는데. 근데 이때 이 이슈를 일으키고 나서 언론이 막 주목했었거든. 데미안 허스트가 NFT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공모를 했다. 막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저게 요만한 작품도 있어요. 저게 싸게 팔지 않았어. 지 사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것도 뭐 몇천만 원 할걸? 그러니까 그, 이 미술계에서 그런 말이 나왔지. 우스갯소리로. 저식이 그림을 이상한 방법으로 팔아먹는 어? 만점이나 되는 작품을 도저히 얼마치야 그럼 저게 한 점 몇백만 원만 해도 저게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이게 이건 최근이죠. 나이가 이제 들었죠 벌써. 아까 청년기 이미지랑은 다르죠. FT가 기억이 안 나. 어, 제니 샤벨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이 작가도 아까 그 데미안 허스트와 함께 그 찰스 사치에 의해서 발굴된 YBA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1970년생인데 70년생이니까 이 중에서 혹시 엄마나 이모 중에 그런 연령층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엄마, 아빠, 이모들 중에 70년생이니까. 근데 이제 이 작가는 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 두들겨 맞은 여성, 데이트 폭력에 희생당한, 가정 폭력에 희생당한 이런 여성의 모습을 이제 소재로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이런 경우는 이제 트랜스젠더의 모습이에요. 그 이제 성 정체성이 뒤바뀐 이런 인물들을 그고요. 트레이시 에민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이 작가도 아까 YBA 찰스 사치에 의해서 그때 같이 전시됐던 작품입니다. 근데 나의 침대라는 작품이고, 이거는 그때 그 YBA의 이후 작품이겠구나. 98년 작품이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침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난, 뭐, 자고 나간 이후의 장면. 그래갖고 보면 전날 밤에 있었던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있어. 밤에. 술병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구겨져 있는 침대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게 어떤 걸 의도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감상 포인트를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저걸 왜 미술관에 갖다 놨을까? 왜 미술관에 자기 침대를 그대로 갖다 옮겨놓고 뭘 느끼라는 거야? 뭘 느끼라는 거야? 뭘까, 저게? 저 먹던 술병과 막 담배도 있고 막 그렇거든? 뭘 느끼라는 거야? 자고 나간 흔적, 그죠? 자고 나간 흔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상자에게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할까? 여러 가지 코드가 가능할 거예요. 저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어? 예술 이면의 생활. 어떤 느낌이 들어? 아깝다. 저걸 보려고 돈을 내는 게 아깝다. 어때? 불편해. 불편해. 자기는 어때? 응? 지저분해. 사랑이는 어때? 더럽다. 어때? 응?
더러운 것 같아. 어때? 냄새 날 것 같아. 어때? 개판? 개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거야. 그거 노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예술이 아름다운 거야?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 일종의 충격이지요. 불편한 감각도 충격이잖아. 이걸 보는 사람이 겪게 되는 불편함이나 충격을 그 미묘한 상태, 감각 상태를 그것을 감상 포인트로 두는 거야. 불편하지? 이런 거예요. 이런 장면. 그래서 그 현대미술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봐왔던 고전적으로 이 재현에 있어서 대상을 어떻게 옮길 것이냐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절대적 아름다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화두를 전혀 다르게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조차 그 불편한 감각을 예술의 하나의 그 모티브로 차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동양으로 옵니다.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개혁개방 이후에 많은 작가들이 발굴돼요. 그래서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서방에 소개되면서 뉴욕 시장에도 미술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블루칩으로 이렇게 각광받게 돼요. 이렇게 장샤오강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혈연, 대가족 뭐 이런 작품. 그 장샤오강의 작품들은 약간 요 이미지를 보면 본 적이 있을 거야.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장샤오강의 작품이고요. 이건 위에민준이라고 하는 음, 위에민준 그런 작가인데 위에민준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거죠. 우리 저 언제 봤죠? 고야의 스페인 민간인 처형 작품에 나왔던 그 작품과 도상학적으로 비슷한 작품을 얘기할 때, 그죠? 만의 작품의 막시밀리안의 처형과, 그리고 고야의 작품, 피카소의 작품, 이거 이렇게 같이 봤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이 사건이 탱크를 그 시위대가 막아 세운 장면이에요. 그 총칼을 시위로 막아섰던 뭐 그런 어떤 사건이었단 말이야. 이 상징적인 그 사건인데 어, 이 작품 보면 누구 닮았어?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사람 누구를 닮아갔구나. 이 작품 볼 때마다 그 사람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작가인데 가비치 힐 그래갖고 양배추 언덕이라는 얘기잖아. 어, 정판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품이에요. 2001년작이니까 비교적 최근 작품이죠. 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같은 작가입니다. 정판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황래진. 그것도 이제 중국 작가들입니다. 황래진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방 봤던 중국 작가들을 보면 아주 그 독특한 어떤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20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중국계 개혁개방 이후에 어,
말하자면 서양인들이 바라본 동양 회화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작용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또 다른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각광받는 과정을 보면 사람 얼굴이 우리가 그 요 이전에 아까 영국 작가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다르잖아. 동양인의 초상, 동양인의 초상에 대해서 서양인들이 가졌던 어떤 독특함이 이렇게 어, 부각됐을 거로 보여줘요. 자, 미술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크리스토 자바체프라는 작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지미술이라고 얘기하고 미술 교과서에 아마 그 대지미술에 대해서는 다 실릴 거예요. 이 작가는 이제 불가리아 출신의 작가인데 부부가 같이 작업을 해요. 자바체프는 크리스토 자바체프. 근데 이거는 이게 독일일 거야 아마. 저 독일 국기니? 맞죠? 저거 국회의사당인가 의사당 건물을 천으로 감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지미술이라고 불리냐 하면 자바체프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기획해. 이런 작업. 이렇게 사막을 천으로 장막을 세워요. 사막을. 사막을 천으로 장막을 세워서 저게 지금 이게 지금 끝없이 연결된 저런 굉장히 높은 장막인데 마치 그 만리장성처럼 이거는 이 협곡을 이렇게 천으로 감싸버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규모에서 느끼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저것이 예를 들면 뭐 그 장막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도 있을 텐데 그런 그 상징성도 상징성이지만 규모에서 우리가 받게 될 충격이라는 게 있잖아. 아까 그 집을 덮어버렸듯이 국회의사당을 덮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는 섬을 감싸버려요, 이렇게. 부, 부력이 있는 어떠한 저걸로 해서 섬을 조그만 섬들을 저렇게 감싸버린다든지 교각을 통째로 감싸버린다든지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미술로 오면 어때요? 현대미술로 오면 어, 이 매체와 추구하는 바가 너무너무 다양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미술이 뭐야 도대체? 까지 이르죠. 어. 모든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것이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는데, 자, 쿠사마 야요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예요. 이 작가는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냐면, 그 명품 매장 가면 가끔 있어. 그, 어디니? 그 명품 매장 어디랑 콜라보 했었지? 쿠사마 야요이가 어디랑 콜라보 했는데, 샤넬 말고 그 어디 거냐? 루이비통. 루이비통이랑 콜라보 해갖고 백화점에서 이 작품이 전시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한국 작가입니다. 최우람이라고 하는 한국 작가고요. 이 작가는 혹시 이제 이 중에 나중에 홍대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면 한국 작가들은 알아놔야 돼요. 최우람이라고 하는 작가고 이제 이 작가도 1970년생이니까 비교적 생존해 있는 작가고요. 이제 작품이 어때? 이 조각 작품인데 이 뭔지 알아볼 수 없는 그죠? 기계 금속들이 마치 어떤 척추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하고 뭔가 알아볼 수 없는 아주 기괴한 이런 형상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규모에 의한 충격을 주죠. 저게 뭘까? 이 작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창작,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어, 당신들이 처음 보는 걸 만들어 줄게.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작가는 그동안 본 적 없지 이런 거. 그런 의도가 느껴져요. 자, 서도라는 작가입니다. 서도라는 작가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학부에서는 동양화 전공했고, 미국에 가서는 조각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실크로 만든 방이야. 실크로 만든 방인데, 그러니까 실크로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건축물, 저 전시장 안에 이제 어떤 건축물을 만들어서 건축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구조적인 이미지가 그 안에 공간 안에는 있잖아. 근데 느낌은 얇은 실크가 갖는 그 부드럽고 얇고 이런 그 물질에 갖고 있는 이질감.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거잖아. 건축적 공간 안에 질감을 바꿈으로 해서 생경함을 주는 거죠. 마그리트에서 얘기했던 대페이지망이랑 비슷한 원리 아니니? 마그리트의 작품이 하늘에 바위 덩어리가 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생경한 다른 것들을 결합시켜서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적인 감각을 선사한다면 이 작가는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소재에다가 물성을 바꿨어. 실크라고 하는 물성으로 바꿈으로 해서 보는 사람을 충격을 주죠. 실제로 저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건축물 안에서 느끼는 이런 건축적인 요소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시카포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거는 시카고의 이런 광장에 이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게이트라고 해요. 클라우드 게이트. 그러니까 클라우드 게이트 말 그대로 구름 문. 그죠? 구름 문인 거네. 클라우드 게이트니까. 구름 문인데 근데 공공미술이라고 얘기할 때 많이 예, 그 제시되는 이게 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실제로 이런 이 광장에 이렇게 있는데 주변 환경에 따라 작품이 변하죠. 그죠? 밤에는 여기가 까매지겠네. 그죠? 달이 뜨면 별이 뜨면 도시의 조명이 커지면 이제 조명이 비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많으면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없으면은 아주 깨끗해질 거고. 그러니까 감상자가 어떤 환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것을 노린 작품으로 보여줘요. 작품이 뭔가 좀 줄어들었다. 내가 원래 이거보다 많았는데? 그러네? 내가 작품을 더 넣었던 것 같은데, 작품이 현대미술이 많이 줄어들었네? 자, 이용백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용백이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이 작가도 지금 6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 작품인데, 이거 본 적 있는 사람? 판교 현대백화점 앞에 가면 이런 비슷한 조형물 있을걸? 이 작가 거예요. 어, 홍대 출신인데, 이 작가가 했던 유명한 작품 중에 피에타, 아기 그 어른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 피에타 상을 패러디한 조각품이 있는데, 작가가 이제 공공미술 조형물로서 이런 현대 조각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김승영이라고 하는 작가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공모했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미술 작품으로 공모했던 작품. 여기서 스피커에 소리가 납니다. 내가 되게 잘 아는 작가예요. 친한 선배인데, 그때 이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저렇게 서울시청 앞에 전시가 됐었어요. 지금 이 부분은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해머링맨, 조나단 브롭스키. 이게 이제 아침부터 7시까지, 8시인가부터 7시까지인가 35초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해, 얘가. 35초 한 번씩. 계속 35초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망치질 한 번 하고.
이렇게 그런 움직이는 작품. 실제로 저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어디더라? 있는 작품이고요. 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을지로에 있던가? 어디더라 저기가? 아무튼 검색하면 해머링맨 검색하면 지도에 나올 거야 아마. 가서 보면 돼요. 자, 공공미술까지 여기까지 뭔가 작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작품을 더 넣었었는데 지금 이게 파일이 다른 파일인가 보다. 다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연 것 같아요. 우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럼 약간 녹화를 중지하고 다음 진행합시다.